시민사회자와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진 시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 평일날 오후에 이렇게 우리 분당 1기 신도시 또 우리 수도권에 보면 5개 신도시가 해당됩니다. 이렇게 큰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선 8기 출범한 지 지금 딱 3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성남시 주최의 토론 중에서 제일 먼저 1기 신도시 재건축에 관한 토론회를 시 주최로 갖게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많은 분들이 관여되어 있고 많은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또 노후주택 우리가 재건축을 위해서 그런 염원을 어떻게 하루속히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서현동 110번지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었고, 또 수정구에 있는 복정 2지구 그 산 꼭대기에다가 신혼부부 아파트 짓는다고 이전 시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너무나 좀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또 재검토도 요구했었고, 또 기타 우리 국토부 소관인 우리 성남의 3호선 연장 또 8호선 연장 그리고 여러 지하철 역사에 대한 또 문제들 도천 여수 역사 등 비롯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국토부 원희룡 장관을 만난 것은 이제 1기 신도시 경기도의 5개 신도시 시장들과 함께 만나서 1기 신도시 어떻게 재건축 신속히 시민의 뜻대로 추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주제로 또 같이 장시간 회의도 했습니다. 저는 1기 그때 주장한 것이 1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우리 분당이 9,500세대 정도 5개 1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세대수가 많고 인구가 많습니다. 가장 큰 현안이죠. 분당 우리 30년 넘은 이런 아파트.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분당 주민께서도 이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아주 현대식 최신형으로 고층으로 올라가는 걸 보시고 많이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천당 밑에 또는 천당 위에 분당이라는 곳이 야 이거 뭐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이 수정중원구에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 이거 보면 참 자신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이 참 이거 열악하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당연히 심리적 박탈감 또 생활의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시장으로서 이 시민들의 어떤 원하고 계신 것이 불법이 아니고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당연한 그런 요구라면은 이거 빨리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시장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나름 추진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토부 장관께 그 요구를 그걸 했습니다. 첫째는 안전진단의 그 구조 안전성의 그 비중 문제죠. 그것이 이제 2018년도에 과거에 50%였던 것이 그 반영 비중이 그게 20%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으로 환원해달라. 도저히 안 되면 40%라도 좀 해달라. 구조 안전성이 20%로 해달라. 이렇게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30%라도 이렇게 50%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들이 무너질까봐 새로 재건축하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시대 흐름과 또 노후화된 배관과 또 여러 가지 그 엘리베이터 등등의 또 주차장 여러 가지가 시대에
이제 맞지 않음으로 생기는 그런 재건축의 필요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구조안전성 진단 그 비중을 그거를 50%까지 두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하고서 이제 요구했었고, 두 번째는 용적률이 법적으로 300%까지 법상 허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분당 같은 데는 평균 용적률이 180%, 184%입니다. 그것도 부당하니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재건축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또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재건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의 부담, 시민의 부담이 아주 막대하므로 거기에 대한 국고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끝으로 정부에서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짜서 이러한 우리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서 그 마스터 플래너를 각 우리 5개 일기 신도시 시에서 추천해주고, 또한 경기도 또 기초 우리 일기 신도시 5개 시와 국토부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지금 이제 저희 성남시에서 2명을 추천을 MP라고 그러죠. 마스터 플래너를 추천했고 또 협의체에 이제 참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이제 보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일기 신도시 특히 분당의 그 상대적 박탈감, 노후화된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성남시가 앞장을 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남시장 직속에 재개발, 재건축 추진지원단을 지금 이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7명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과 또 민간 전문가들 해서 이제 10월 초순경에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토론자로 우리 직접 이해 당사자인 분당의 재건축 관련 분들께서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탄 없이 좋으신 의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 아주 최고 아주 이 도시계획 또 도시개발의 전문가이신 또 윤주선 교수님이 사실은 이 토론회를 많이 실무적으로 또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예, 홍익대학교 윤주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우리 교수님과 김경 교수님 또 우리 담당 또 전문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나오는 좋은 이 토론의 에센스, 아주 핵심 내용을 제가 갖고 있지 못했던 생각이 있거나 또 몰랐다거나 좀 또 어떤 새로운 또 방향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또 첨부해서 국토부에도 의견을 제시하고 성남시에서 강력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오늘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토론회가 아주 이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병욱 국회의원님 격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네, 지금 서울 여의도 국회는 조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를 국토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금융증권 출신이라서 그동안 계속 정무위원회에서 간사도 하고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국토위로 상임위를 왔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일기 신도시가 생긴 지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주거 환경도 불편하고 또 우리 분당과 성남을 둘러싼 주변 도시의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교통이 또한 과거에 못지않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국토위로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어떻게든 국토위로 들어와 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국토위로 들어오기 전에도 제1기 신도시 관련된 법을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도 토론회를 했었고요. 또 저희 지역에서도 토론을 했습니다. 제 생각의 출발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제1기 신도시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의사를 모으거나 건설업체가 땅을 사서 매각하면서 개발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정부의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제1기 신도시입니다. 아마 따라서 짧은 시간에 특정 지역에 대규모의 공동주택을 비롯해서 많은 주택들이 지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정부의 거대한 국정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1기 신도시가 생긴 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즈음에 제1기 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도 상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박수 쳐주세요. 그래서 주민들도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죠.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그에 상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된다. 따라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분당이나 일산이나 평촌이나 신도시가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정부의 주거 정책에 부응한 그런 결과로 만들어진 노후화이기 때문에 그 노후화에 대한 상당 부분 또한 정부도 역할을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또 다른 법을 하나 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도권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안전진단입니다. 거의 기둥이 무너질 정도의 등급이 나와야만이 소위 2등급이라 그러죠. 2등급이 나와야만이 재건축이 가능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아파트가 지어지면 상당히 견고하고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0년도 간다는 말을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지금 당장 재건축을 하는가 하고 5년 뒤, 10년 뒤 재건축을 하는가 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좋은 환경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우리 주민들 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이고 안전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관련된 프로세스를 보면 대부분이 50만 이상의 도시, 우리 또 성남이죠. 이런 데는 거의 성남시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딱 하나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게 안전진단입니다. 따라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전국적 평균으로 생각하는 거죠. 국가에서는. 저 시골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런데 시골은 아시다시피 수요가 적지 않습니까? 수도권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상당히 보수적이고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안전진단을 광역 단체장까지 내려서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도심 재건축에 있어서 가장 빠른 길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에서 그 관련된 법도 지금 자리에 놓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는데요. 2년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인구 계획이라든지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또는 뭐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건데요. 우리 성남시도 그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짤 때 다 갖고 있고요. 도시정비계획 수립할 때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정책적 판단을 하냐가 중요한 거지 그 자료를 모으는데 2년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따라서 마스터 플랜을 상당 기간 당겨야 된다. 6개월 이내로 당겨서 마스터 플랜을 빨리 완성을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나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과 용적률 등등에 관련된 규제 완화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빨리 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파트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우리 빌라 단지들의 주민들 또 우리 분당도 단독주택도 꽤 있습니다. 상가주택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와 단독주택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국회가 바빠서요. 곧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나온 좋은 정책 제안들과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우 국회의원님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제일 중요한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정책의 주제 발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인데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준영 교수라고 합니다. 네, 많이 오셨네요. 잠깐만요. 시계가 있군요. 처음에는 원래 중앙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평가 의뢰를 좀 받았었는데, 좀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오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 같아서 괜히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는 좀 저 혼자 왕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이 있어서 주제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듣고 싶으신 이야기,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관련된 이슈를 한번 좀 점검을 하고 향후 성남시에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 좀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주제를 바꿔왔습니다. 그 점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 파트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지금 공약에 대해서 이슈가 좀 많이 불거졌는데 어떤 것이 약속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관련된 이후의 논쟁의 거리가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이슈들이 불거져 나올지에 대해서도 조금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 내에서 성남시 역할을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형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은 이슈가 일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이다, 재건축이다, 그와 같은 고민들이 계속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리모델링으로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선 과정에서 이 신도시의 재정비가 재건축으로 많이 스탠스를 지금 잡게 되었고, 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언급이 공약에서 벌써 제시가 되었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지금 인허가 절차 간소화부터 시작해서 세입자 이주 대책, 재정착 대책 등의 해당되는 내용이 공약에 벌써 대선 공약에 제시가 되었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10만 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라는 표현을 지금 공약집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 때만 하더라도 공급이 아니라 공급 기반을 쓴 것이 사실은 큰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공급과 공급 기반이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으로 토지 용도 변경,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이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저 공급 기반이 곧 재건축 사업의 어떤 추진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그런 문구였고요. 다만 대선에서도 장기적으로 10만 호의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에도 물론 일기 신도시 한정된 사례는 아닙니다만 수많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용적률 500%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고요. 당연히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서도 용적률 500%가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가 기정사실화가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자료 바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당시에 일기 신도시 공약을 이렇게 지금 현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시는 와중에 이제 대통령께서 나가시고서 다른 분들이 좀 보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불씨는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한준 전 사장님께서 발표한 워딩이 좀 관찰이 됐는데, 주택 10만 호 공급이 임기 내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하겠다라는 것이고, 2026년 신도시 입주가 이제 3기가 시작되는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시작해도 지금부터 준비해도 2026년 이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재정 소요를 별도로 잡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별도의 재정 투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대선 때부터 벌써 중앙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고 설명을 했는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렇게 추가적으로 검색을 해야 나오는 기사 정도에서 저와 같은 문구가 나오지 공식적으로는 재건축 재정비 추진이 일반적인 스탠스로 판단이 됩니다. 잘 안 넘어갈까요? 어디로 보고 네. 그 국정 과제 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수위 활동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그 과정 내에서 잡음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수위 내에서 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은 내용 같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부터 우선이고 중장기 우선 과제로 검토 중이라는 것은 그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당연히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을 해서, 그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 초까지 마스터 플랜을 구상하고 재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발표를 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잘 안 가시죠? 그래서 그 당선인까지도 그때 이제 나서 가지고서 이 신속한 추진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그와 같은 내용에 이르렀고요.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은 최종적인 그 국정 과제 내 내용을 보시면은 1기 신도시 관련 내용이 특별법 제정만으로 한정이 돼 있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이 워딩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공급 기반이 특별법 제정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냐라는 의심을 갖게 지금 충분한 국정 과제가 지금 제시가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구분돼서 별도의 꼭지로 다뤄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도심주택 공급 차원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8.16 대책으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많은 8.16 대책 내용들 가운데서 1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은 요 내용에 불과했다는 거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024년 중에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 이와 같은 용어만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배경으로 종합적인 도시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서 장기적 접근을 계속하겠다라는 그 필요성은 계속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의 내용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270만 호 물량 중에서 1기 신도시 물량도 지금 배제된 것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많이 노력을 하셨을 것 같고, 여기서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만, 강력한 주민들 반발이 제기가 되었고요. 결국 이 정치적 과정, 선거 과정에서 이 1기 신도시라는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용을 한 것이 아니냐, 2024년까지 하면은 또다시 선거에서 이걸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와 같은 불만들이 바로 이제 제기가 되었고요. 이제 그에 대응해서 이제 정부가 나온 내용들은 원활한 정비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은 불가피하다는 내용, 통상 소요되는 시간에 비해서는 2024년이 매우 빠르다는 내용, 그리고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지자체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다시 약속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것이 장관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던 이 그림이 텍스트인데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10만 호 공급이 아니라 10만 호 공급 기반 구축이라고 공약했던 것입니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기반이라는 단어를 공급 대신에 사용한 것이 의도적인 거죠. 공급을 하긴 어렵고 공급이 장기적으로 기간이 소요되니까 이 정부 내에서는 공급을 위한 기반만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애초에 의도된 부분이었다는 것이 이 해명 과정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이 전체적인 과정을 쭉 살펴보면은 분명히 이번 정부 내에서는 이 지금 정권을 준비했던 그런 태스크포스나 그런 쪽 내에서는 분명히 임기 내 특별법 정도를 도입을 해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재건축을 위한 여건 조성 정도로만 이 과제를 생각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1기 신도시 주민들한테 이 정도다라고 공언을 하지 않고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공약, 심지어 그 이상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형태로 국정과제를 언급함으로써 오히려 논란을 더 만들고 키워온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점에서 현재 1기 신도시 내에서 주민들이 논란을
경험하고 갈등을 보이고 이런 현상은 지금 당연한 결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사실은 실제 추진할 여력, 의도가 분명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마련했을 때에 정부가 지금 부딪히는 그런 어떤 결과로서 저는 판단이 되고요. 향후 선거 공약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분명한 레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와 별개로 일기 신도시의 주민들은 이와 같은 공약, 약속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든 좀 챙기셔가지고서 계속 좀 이 약속을 지키게끔 요구를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물고 늘어지라는 느낌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뒤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향후 추진의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는 오늘 좀 토론회도 있으시니까 적극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당장 형평의 논리가 불거져 나옵니다. 일기 신도시의 상황이 지금 전국 모든 노후시가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마찬가지의 문제이지 않는가. 서울 목동이나 그다음에 지방도시에서도 비슷한 시기 혹은 그 전에 지어졌던 그런 아파트들에 있어서도 관련된 어떤 특별법에 대한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기 신도시에 국한돼서 왜 이렇게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가. 그런 반발들이 지금 벌써부터 8.16 대책 이후에 그 이전부터도 사실은 제기가 되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내용,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 세입자하고 이주자가 일시에 쏟아져 나오는 문제들, 용적률 인센티브, 용도지역 조정을 해서 재건축이 보다 잘 되게 해야 되는 이 상황들이 비단 일기 신도시에 국한된 문제로 저희가 스탠스를 잡아줘야 되는가? 그건 좀 전국적인 스케일에서 제도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국회라는 과정을 거쳐야 됨을 봤을 때 그건 별로 적합하지 않은 프로세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건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일반적인 제도의 어떤 재개정으로 전개가 돼서 다른 유사한 여건을 가진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다만 일기 신도시가 주축이 돼서 이와 같은 법령 재개정의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좀 올바른 좀 보다 적합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기 신도시는 당장에 지금 이루어질 재건축 등의 어떤 프로세스 내에서 이와 같은 재개정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그와 같은 지역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굳이 일기 신도시의 한정된 대안으로 접근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반발, 논란 이런 것들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정부의 약속을 가지고서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재건축을 막고 리모델링을 장려하고 그와 같은 논리적인 그 논리에 있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왜 재건축을 막습니까? 라는 이 문제죠. 여기에서는 사실은 재건축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적 인식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바라보는 생각이 내 돈 한 푼 들이고 새 집을 짓는 행위라는 이 시각들이 특히 전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 관련된 평가를 상대적으로 비중을 높였던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재건축이 과연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새 집을 짓는 행위일까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언급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최막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좀 인용을 하자면은 새 주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토지 지분의 일부를 파는 행위가 재건축입니다. 기존보다 토지 지분이 분명히 줄어들고요. 그 프로세스의 결과가 높아진 용적률로 나타나고 재건축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죠. 돈을 안 들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엄연히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건축을 저와 같은 부정적 인식에 기초해서 막기 위해서 저희는 안전진단이라는 수단을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고 있고요. 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지금 수단입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진단은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합한 통합지표라는 요인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야기는 어느 것 하나가 매우 재건축이 필요한 정도로 시급하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같은 통합지표의 평가틀 내에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주차장과 관련돼서 논문을 썼습니다. 분당에서 주차장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재건축 추진단지가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여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요 즈음이 지금 그 신도시 아파트들이 지어졌던 시기고요. 그때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이 정도였습니다. 저도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1보다 훨씬 미달하는 상태로 0.6, 0.7 그 정도에 부합하는 상태로 지금 세대당 주차 대수가 설계가 돼서 공급이 되었고요. 이후에 준공되는 아파트들을 보시면 세대당 주차 대수가 여기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 대수 이렇게 지금 지어진 아파트가 현재 아파트는 이렇게 공급되는 이와 같은 격차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현재의 주차 대수만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정도의 주차 대수를 누리려고 하면 엄청난 주차난이 일겠죠. 그와 같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안들이 무엇일까요? 재건축이 아닌 형태로 우리가 어떠한 주차난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노상 주차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주차동을 별도로 짓습니까? 리모델링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따졌을 때는 재건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 외에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대안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주차장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재건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우리의 세대당 주차 대수가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지금 세대당 주차 대수가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느냐? 통과할 수 없습니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100점 만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 있어서 주차 대수가 만점일 때하고 주차 대수가 최하점일 때하고 미치는 영향 점수가 0.0375점에 불과합니다. 3.75%에 불과합니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3.75%도 3.75%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저희가 여기서 안전진단의 그 주차에 대한 항목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을 받으면은 진짜 주차가 열악한 상황인 거죠. 막 3중 주차 이런 게 일반화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구조 환경 다른 항목에서 A, B, C 다른 항목에서 A, B, C를 받았다면은 설령 이와 같은 2등급을 주차해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항목이 매우 열악하다면은 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현재 안전진단은 그와 같은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통합평가라는 수단을 진행하고 있고요. 글쎄요, 저는 아까 시장님께서 비율을 낮춰주는 것이 그 안전진단의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요. 저는 일부의 이게 포인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부의 항목에 있어서는 너무 점수가 낮으면은 통합 지표 이외에도 우선적인 어떤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로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도덕적인 어떤 비난이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주민들의 불편함,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구조가 현재의 상황이고요. 1교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노후시가지 전체에 걸쳐서 이와 같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도시 재창조, 명품 도시라는 이야기가 군데군데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가 그냥 묵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앞부분의 내용은 1기 신도시도 전체 노후한 주거지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이야기였는데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1기 신도시는 다른 노후한 주거지들과 동일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민들이 반발하신 내용들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재밌어서 가지고 왔는데 누가 언제 도시를 재창조해 달랬냐. 예, 재창조까지 필요 없다. 그냥 재건축만 잘하게 해달라. 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런데 도시 재창조에 대한 필요성은 저는 좀 느끼는 부분입니다. 일단 1기 신도시는 다른 노후 주거지랑 다릅니다. 대규모라는 점이 분명히 그렇죠. 5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29만 호의 주택이 이렇게 몰려있는 같은 시기에 개발된 그런 대상지가 전국에서 좀 사례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건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 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커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에 따른 보완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과연 이렇게 재건축을 했을 때의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일부 기관들에서는 이런 곳에서 발달된 디지털 트윈 기술까지 활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 이주자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일시에 그와 같은 이주자들이 나오게 될 때 그 주거 기회를 근거리 내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대안 마련이 필요하죠. 무엇보다도 일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조사에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여전히 일기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주거 환경, 양호 환경, 쾌적성 등을 장점으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좋은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와 같이 단기간에 도시 재창조는 필요 없으니까 빨리 재건축을 해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요구가 일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이 양호한 환경, 쾌적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점에서 논의는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렇게 어디를 보고 누르면 될까요? 예. 이건 이제 좀 기반시설에 대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는 좀 아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당시에 선도적인 도시계획과 선도적인 주거 문화를 적용을 해서 출현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기 신도시고요. 분명히 그 시점에서의 여러 주택, 여러 도시 개발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번에 이루어지는 대규모 정비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을 포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미래도시라는 개념을 선보이는 수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 재창조 명품 도시에 대한 맥락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너무 별개에 대한 그 큰 이야기가 아니라요. 재무적 관점에서도 매우 필요한 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만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장점을 분명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매각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 재건축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기존과 같은 일반적 방식으로 고밀 개발만으로 일기 신도시를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한 그와 같은 형태에서의 재개발, 재정비가 지금 저와 같은 일반 분양분의 완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개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도시 재창조와 관련돼서 원희룡 장관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언급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새로운 도시 모델, 도시 개념을 재창조하는 수준의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신도시 모델, 새로운 도시 모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대지의 신개발을 통해서 행복도시, 혁신도시, 새만금 이런 것들을 지어왔던 것이 그간의 도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 그 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떻게든 컴팩트 시티를 만들어야 되는 그와 같은 시대에 이제는 기개발 지역의 재개발을 통한, 재정비를 통한 도시 모델이 마련돼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일기 신도시의 재개발이 그와 같은 도시 모델의 원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다 더 세부적으로 그 워딩을 찾아보면은 4차 산업혁명이니 기후변화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는 미래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소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는 도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만들어내는 도시, 미래 교통에 대한 고려 당연히 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 자동차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도시, 도시의 상공을 이용하는 어반 에어 모빌리티 등의 무인 이동수단, 이와 같은 미래 교통수단이 이 도시 내에서는 완벽히 구현된 도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기 신도시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구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30년 전 지을 때는 3인 이상, 4인 이상의 어떤 그런 2세대 이상이 구성된 그와 같은 가정에 적합한 형태의 신도시 개발이 적합하였지만 과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와 같은 도시 모델이 적합할 거냐. 자족성에 대한 관점도 최근에는 재택근무나 워케이션 등의 이슈를 받아들여야 되고 특히 지금 제가 몇 가지 분석을 해보면은 경기도 내에서 2020년 시점과 비교해 봤을 때 50%에 불과한 1, 2인 가구가 2047년에 이르면은 무려 70%에 달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분당과 다른 지역을 몇 개월 동안 비교를 한번 해보면요. 그러면 저 1, 2인 가구가 주로 어떠한 주택을 사용하는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시피 방수가 적은 주택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를 선호합니다. 비아파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분당의 사례를 다른 곳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분당의 수치와 그다음에 서울, 경기 일반에 대한 수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분당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습니다. 서울, 경기에 비해서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방수를 분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방수 1, 2인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방수 지금 서울, 경기에 비해서 큰 차이는 안 보이겠지만 작고요. 방 5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이와 같은 주택 구조, 주택에 대한 어떤 설계가 과연 향후에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주택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매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지금 반드시 담겨야 됩니다.
그에 대한 논의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돼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트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좀 성남시도 좀 투트랙을 한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금 투트랙을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정비 기본 방침을 만들고 지자체가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들고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렇게 투트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노후 시가지들에서 공이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솔루션들에 대한 것은 빠르게 정의해가지고서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의 노후 지자체들과 같이 해서 좀 요청을 하자라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개선이 단기간 이루어지는데 일기 신도시가 주축이 돼서 힘을 모으자라는 겁니다. 그건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전진단 관련 제도, 저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일기 신도시 관점에서 오늘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제도 나왔는데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논의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일기 신도시를 정비할 때 저와 같은 내용들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또 하나의 트랙은 뭐냐면은 일기 신도시를 정비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 선도도시로서의 역할, 위상, 비전을 과연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걸 성남시 자체적으로는 빨리 구체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스터 플래너한테 이걸 맡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시 내부적으로 과연 성남시가 분당구가 향후에 어떠한 형태의 재건축된 모습이 우리가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정부한테, 중앙정부한테 요청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내용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번 에어 모빌리티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지원을 해달라.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컨설팅 비용 달라, 안전진단 비용 달라,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원이 아니고요. 미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중앙정부가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용적률 500%의 재건축이 모두 허용이 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과연 신도시의 정비를 성남시 스스로가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지금 대비는 되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시에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그야말로 카오스 상태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일시에 재건축이 되는 것을 막고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지만은 도시 재창조의 이상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성남시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에서는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가능성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토부한테 특별법 도입해달라, 뭐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순서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십시오. 서울시의 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이라는 것을 도입했다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신통기획이 그냥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공공의 역할이 달라집니다. 공공의 역할이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는 민간에서 다 그림을 그려오면은 그에 대해서 인허가를 진행해 주는 구조가 되었지만은 서울시의 신통계획에서는 서울시가 실제 디자인 관련 인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경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매스 디자인하고 어떻게 용적률을 배치를 하고 어디에 기반시설을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애초에 그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민간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세스가 빨라지는 겁니다. 공공의 역할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이와 같은 신속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거 하고 계십니까? 그걸 하셔야죠. 현재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일기 신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고 그러기 위해서 중앙정부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일지를 요청을 하시는 것이 적합한 프로세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미래 신도시를 위해서 지금 일기 신도시가 이렇게 재정비를 할 테니까 그와 관련된 기반시설, 새로운 어떤 개념 구현에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충분한 명분이 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발표 내용이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이슈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님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발제는 노후 신도시 특별법과 성남시 관련 규정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홍익대학교 김기흥 박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제2주제 발표를 하게 된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의 김기용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노후신도시 특별법과 성남시 관련 규정의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수도권 일기 신도시라고 하면 그 경기도에 위치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5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990년대 초반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29만 가구가 거주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기 신도시가 문제점이 뭔지를 좀 살펴보면 경기연구원에서 최근에 이제 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세대 내 환경에서는 누수 및 곰팡이 문제, 또 단열 및 방풍, 또 소음 및 진동 문제가 좀 크다고 나타났고요. 또 단지 환경에 있어서는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또 상하수도 부식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수도권 일기 신도시를 개선하는 필요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이제 조사가 되었었는데요. 실내 환경에 있어서는 이제 바닥 및 벽체 균열 문제를 개선하는 것, 또 세대 내 방 개수를 이제 키우는 것, 그리고 화장실 개수를 더 키우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단지 환경에 있어서는 아파트 외관, 또 코어 위치 및 형식, 또 복합 토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 환경에서는 복합 토지 이용 적용, 또 기술 기반 도시 운영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에 대한 그 필요성들을 보면 리모델링으로는 좀 이렇게 개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재건축으로 가야 전체적인 개선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 사회조사에서 성남시 거주 불만족 이유를 좀 조사를 했었는데요. 주거시설이 열악해서 불만족한다는 그런 내용이 33.6%로 나왔고, 그중에 분당구에서도 30.7%가 주거시설 열악 문제로 지금 이제 불만족스럽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신도시 관련한 법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노후신도시 관련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2019년 이제 12월부터 현재까지 6개가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발표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김연아 의원이 발표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노후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라는 내용이 좀 담겨져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금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김연아 의원의 어떤 그 발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제 조금 내용들만 좀 수정 보완되는 형태인데요. 송석준 의원도 김연아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서 일부 내용이 조금 추가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 그 김연아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라고 하는 그 부분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그 공간구조 개선 특별지구라고 하는 명칭으로 좀 바뀌어서 내용이 조금 보완이 되었고요. 그리고 역세권하고 또 특정 지구에 높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조금 추가되어서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김병욱 의원 법안에서 일부 명칭이 좀 변경된 수준으로 법안이 발의됐고요. 또 김도읍 의원 같은 경우는 기 발의된 김연아 의원 법안과 또 송석준 의원 법안의 내용을 조금 이제 수정 보완한 형태에서 조금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8일 날 이제 안철수 의원이 마지막으로 발의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기 발의된 김도읍 의원 법안에서 건축 규제 완화 특례 신설에 대한 내용이 좀 추가되어서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발의된 6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 그 용적률 완화 규정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서 주거지역 500% 이하의 용적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아, 용적률이 상향돼서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시행령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현재 우리 시행령 같은 국회법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분화된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뭐 250% 이하 또 3종은 300% 이하인데 이러한 부분의 내용이 조금 이제 특별법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부분의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이제 의원별 이때까지 그 입법했던 내용들을 좀 종합한 건데요. 쭉 읽어보면 지금 일기 신도시에서 이슈화되는 상황, 또 이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들이 내용들이 조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제 내년 2월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알맹이 없는 특별법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서 특히나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 시절에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고 보시는 것과 같이 6개 어떤 대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수도권 130만 가구 신규 공급, 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이러한 어떤 그 공약은 일기 신도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 유출되었던 어떤 국정과제 이행계획 초안을 보게 되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올 하반기에 할 거라고 되어 있었고 또 재건축 완화에 대한 정책을 또 내년 상반기에 할 거라고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최종본에서 바뀌면서 이제 조금 지연된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 특별법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재건축도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안전진단 기준 정책 완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5월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나 또 8.16 대책에서도 일기 신도시 특별법과 또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어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기대하고 또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정서와는 좀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부에서는 이제 급하게 9월 8일 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 신도시 지자체장과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논의된 사항들이 일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내년 2월에 발의하겠다. 또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뜬금없이 나온 상황에서 또 이러한 어떤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담을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조금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상진 성남시장의 어떤 재건축 관련한 공약도 좀 살펴보면 이번 민선 8기 시장 선거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고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상진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9월 8일 간담회 이후에도 어떤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어떤 그런 노신도시 관련한 현황이나 그런 정책들을 보면 일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그런 재건축 추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시급한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나 또 신상진 성남시장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지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정책 실현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기 신도시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분당 신도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요구가 있겠지만 그래도 성남시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정책 추진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토교통부에 끌려가지 말고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은 신속하게 추진해서 재건축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이제 5개 1기 신도시 주민들 어떤 그런 그 연합회 모임들에서 나오는 내용도 좀 보면 뭐 안전진단 면제, 또 마스터 플랜 조기 이행, 또 1기 신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등에 대한 요구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국토교통부에서 좀 그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당 및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 의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성남시 재건축 관련 규정 및 한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그 성남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규정상 성남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또 정비예정구역 지정,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재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과 이행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좀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걸림돌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로서 이제 그 뭐 2종은 250%, 또 3종은 280%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당 신도시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3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용적률이 280%로 지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수립된 2030 성남시 도시주관경 정비계획 내용을 보면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비예정 구역 자체가 이제 원도심 지역에 다 지정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도 재건축에 관련한 정비예정 구역이 다 원도심 지역에만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성남시 도시주관경 정비계획 내용 중에 분당 지역에 대한 도시 및 주관경 정비 방안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분당 지역을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만 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2030 성남시 도시 주관경 정비계획 변경을 좀 추진할 예정인데 재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담겨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아마 이제 그 지금 책자에서 있는 내용과 조금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데 좀 양해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의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 시행령 7조에서 이제 정비 계획의 입안 대상 지역이라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시행령 별표 1에서 뭐 주관경 개선 사업, 또 재개발 사업, 또 재건축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그 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의 내용들을 보면 또 노후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좀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정비예정구역 지정하는 이런 부분에도 노후신도시와 관련한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남시 도시 및 주관경 정비조례를 보게 되면 정비법 시행령 내용을 그냥 받아와가지고 일부 내용만 변경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정비법 시행령에서 노후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줘야 성남시 조례에서도 분당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입안 대상 지역에 좀 포함시켜가지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남시의 그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정비 계획 수립, 또 정비예정 구역 지정,
또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 기준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성남시가 조금 할 수 있는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진행을 해 나가고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계속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그럼 앞으로 성남시 재건축의 어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어떻게 조금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조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성남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재건축 업무와 관련한 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필요합니다. 민선 8기 시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했던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 설립 이게 먼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해서 성남시에서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MP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을 선정한 다음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안건을 제안하고 또 마스터 플랜 세부 내용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또 20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 변경을 또 하는 업무,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하는 업무까지도 이 그 네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제 총괄 MP하고 또 재건축 추진단에서 해야 될 주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요 안건 항목 내용은 국토교통부하고 이제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제 제안을 해서 성남시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일정에 대해서 좀 예상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초단축해서 간다는 전제하에 잡아본 예상 로드맵입니다. 결국엔 성남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는 것과 같이 신속통합기획처럼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이 조금 다 완료가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남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주는데,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합원들 간의 어떤 그런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지 않고 민간에서 추진할 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함께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2030년도에 첫 아파트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일정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그 로드맵 자체가 이제 특별한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이 없을 때 이제 원만하게 잘 간다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일정인데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범사업으로 시범지구를 선정한다든지 또는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간다면 2030년에 첫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남시하고 또 뭐 분당 신도시 주민 또 성남 시민들이 상생협력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지금 신속한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500%로 올려준다고 하면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현재 이야기 나온 현행 제도상에서 나오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논의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추가 논의에 대한 부분이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이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또 성남시민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서로 협의해서 상생하는 방향으로 좀 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남시 이제 그렇다면 성남시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내년 2월에 발의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이제 성남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어떤 것들을 제안할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가장 빨리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그 신도시 MP단에서는 용적률 상향 세부 규정에 대한 부분, 또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례에 대한 부분,
또 개발 이익 환수 완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빨리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청해서 내년 특별법 발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후 신도시 특별법과 성남시 관련 규정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홍익대학교 김기홍 박사님이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순서가 패널 토론인데요. 아마 이 토론에서 좀 더 실질적인 의견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희는 이제 무대에 좀 탁자와 의자 등을 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되면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은 단상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